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2017년도 제15회차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전반부 문제 26번에서 38번 문제까지 13문제를 먼저 풀어볼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실천론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모델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이 시험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의 모델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술들도 출제가 되고 그 모델의 특징도 출제가 됩니다. 또한 개인 대상 모델도 있고 집단 대상 모델도 있고 가족 대상 모델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있다 보니 실천론보다는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각각의 모델에 대한 핵심 용어나 문구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점 관점이나 생태체계 관점이 나오면 임파워먼트 모델이다.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했다 그러면 심리사회 모델이다. 그 다음에 비합리적 신념이나 인지적 오류가 나오면 인지행동 모델이다. 가족에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죠. 역설적 지시라고 하는 기법이 잘 나오는데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의 기법입니다. 문제의 외연화, 이야기 치료입니다. 경계 만들기, 구조적 가족치료죠. 가족조각 기법도 잘 나왔는데 경험적 가족치료가 됩니다. 이렇듯 각각의 모델과 기법의 연결 문제 또는 기법의 개념 이해 이런 것들이 실천 기술론에서 많은 부분 출제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의 15회차 문제를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이거는 난해하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문제는 별표를 쳐 드릴 테니까 그 문제에 별표를 치시고 다른 문제를 한두 번 본다면 이것은 서너 번 보시기 바랍니다.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26번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정신역동 모델, 정신분석 모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모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정신 분석 모델이나 정신역동 모델의 이 정신은 무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심리적 결정론에 근거한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과 연계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달 단계를 프로이드는 전개했죠. 구황남잠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암기법이죠. 발달 단계상의 고착과 퇴행을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머무르는 단계가 고착이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을 퇴행이라 합니다. 특히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기제에도 있습니다.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성장 의지, 즉 자아가 강화되어서 성장되고픈 클라이언트라면 정신역동 모델로 해볼 만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치료적 처방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말하는 정신역동 모델은 의사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하는 치료적 처방과는 다릅니다. 우리들이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정신역동 모델은 통찰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이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해석 과정을 거쳐 클라이언트가 깨닫도록 하는 통찰의 방점을 찍습니다. 따라서 통찰을 강조하는 게 정신역동 모델입니다.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 발생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 발생하는 불안이 뭐죠? 도덕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불안입니다. 또한 원초아와 자아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신경증적인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과 긴장 해소를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을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언급했죠. 답은 4번입니다. 26번 문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이 연계되는 문제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27번 문제는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정서적인 기능이 있고 가계 계승과 같은 제도적 기능이 있는데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은 정서적 기능입니다. 가족은 제도적 기능보다는 정서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밀착된 관계를 가진 관계일수록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역기능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우셨죠. 경계는 밀착된 경계가 있고 분리된 경계가 있고 분명한 경계가 있다 했습니다. 기능적일 때는 분명한 경계 또는 명확한 경계를 말합니다. 분명한 경계, 명확한 경계가 기능적 가족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가족 문제는 단선적 인과론이 아니라 했습니다. 순환적 인과성, 순환적 인과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가족은 항상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 항상성은 가족 규칙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관계 유지입니다. 가족은 규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 규칙을 활성화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게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가족 생활 주기가 변해도 역할 분담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적응적이다. 아닙니다. 가족 생활 주기가 변화가 되면 역할 분담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이것이 바로 적응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기 자녀의 가족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가족으로 바뀌었다. 청소년기 자녀의 가족에서 모든 자녀들이 결혼해서 나가는 자녀 독립 시기의 가족으로 바뀌었다. 자녀 독립 시기의 가족에서 노년기 부부의 가족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생활 주기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역할 분담은 고정적이 아니라 그것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바로 적응적인 가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27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4번입니다. 28번 문제, 집단 프로그램 유형별 끊어여 지도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앞에 집단 프로그램 유형이 나왔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조 모임,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인식 향상 프로그램, 우울증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중도 입국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유형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 집단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집단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조 모임입니다. 자조 모임에서 감정이입적인 이해, 공감과 상호 원조의 촉진자가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공감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서로 자조 모임이니까 상호 원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이 집단 사회복지 역할로 좋습니다. 중간관리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중간관리자들을 모았습니다. 소집단을 모아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집단 토의를 위한 구조 제공자라 했습니다. 중간관리자들이 토의할 수 있도록 어떠한 구조화를 이끌어낸다면 집단 사회복지사 역할로 안성맞춤입니다. 애니어그램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의 성격 유형 지표를 알아보는 겁니다. 9가지의 성격 유형 지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랬을 때 사회복지사는, 집단사회복지사는 통찰력 발달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인식 향상이란 말이 일종의 통찰력입니다. 아, 내가 이런 성격의 소유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애니어그램입니다. 맞습니다. 우울증, 인지, 행동, 집단 치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거예요. 무력감 극복, 이런 것이 우울증 치료죠. 우울증 치료에서 무력감이 극복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위한 옹호자? 아닙니다. 자, 여기서 치료 프로그램을 집단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호자가 아니라 치료자가 되는 겁니다.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또는 변화 매개자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죠. 중도 입국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단사회복지사가 한다면 프로그램 디렉터가 될 수 있습니다. 디렉터, 프로그램 감독자라는 뜻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는 집단사회복지사들이 바로 중도 입국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4번이 쉽게 풀렸어요. 우울증 환자들을 모아놓고 인지행동 집단 치료를 한다면 당연히 치료자 역할이겠죠. 이건 옹호자의 역할이 아니라 치료자의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고 28번 문제 체킹하셔야 됩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29번은 가족치료 모델이 나왔습니다. 포엔의 다세대 체계 이론인데요. 또는 다세대 가족치료라고도 합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포인이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자아분화입니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는 미분화에서 오는 자신들의 불안이나 갈등을 두 번째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삼각관계를 통해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희생양은 자녀들이 됩니다. 맞습니다. 나 입장 취하기. 이거는 보엔의 치료 기법입니다. 나 입장 취하기는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말하며 탈삼각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탈삼각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입장 취하기는 말 그대로 나 자신의 생각, 느낀 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이러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여기 기억에서 예를 들어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가 있다. 그럼 부모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느낀 바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탈삼각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나 입장 취약입니다. 맞습니다. 가족 조각이 눈에 딱 띄시죠. 가족 조각은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경험적 치료라고 쓰겠습니다. 가족 조각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사티어의 경험적 치료입니다. 탈락입니다. 가계도. 가계도는 누가 고안했죠? 네, 포엔이 고안한 겁니다. 가계도를 작성하고 해석하면서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계도가 되니까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번은 가족 치료의 문제였습니다. 가족 치료를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깊이 있게 나와요. 기억, 니은,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죠.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리을로 고치면 됩니다. 나머지는 맞고요. 29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 해결 중심 모델입니다. 김인수, 드쉐이저, 김인수 부부죠. 자,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문제를 딱 보니까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의
기본 원리 문제입니다. 규범적이다? 아닙니다. 비규범적 탈이론적입니다. 유사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규범적 탈이론적이다. 이것은 경험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가족이 경험을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를 지향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를 지향합니다.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병리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강점,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둡니다. 강점,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해결 중심 치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다.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0번 문제 해결 중심 모델, 가족 치료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용의 기본 원리가 출제되었네요. 자,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5번입니다. 31번 문제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시, 자, 프로그램 평가가 되겠죠. 암시적 행동에 대한 개별 측정 척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암시적인 행동입니다. 암시적인 행동. 가해자의 암시적 행동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돼요. 폭력을 유발하는 단서, 폭력을 유발하는 단서, 이것을 식별하는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폭력을 유발하는 단서가 바로 그 사람의 가해적인 행동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암시적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장 고조 상황에서 끊어요. 타임아웃 하는 훈련입니다. 타임아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이는 거예요. 즉, 가정폭력 가해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줄이는 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긴장 고조 상황이 됩니다. 긴장 고조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이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암시적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노를 피하는 자기 대화 훈련이라 했습니다. 분노가 있을 때 그 분노를 피하는 자기 대화 훈련, 이것도 마찬가지 암시적인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분노가 나타나려고 했을 때 셀프톡, 자기 독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대화를 자기 독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났을 때, 가정폭력 가해자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자기 독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 대화 훈련이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암시적인 행동이, 분노가 전제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 대화 훈련이니까 이것은 암시적인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적인 현상화 훈련입니다. 또는 시각적 형상화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시각적 형상화 훈련에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한번 적어보세요. 실제 모습이 없어도 자, 여기서 시각적이라고 말 썼잖아요. 따라서 상상 속에서 그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설 각주에도 있어요. 상상 속에서 그려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앞에 없더라도 실제 모습이 없어도 자, 상상 속에서 가정폭력 가해 행동에 대해서 그려내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암시적인 행동이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개별 측정 척도를 해볼 수 있다. 측정 도구를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은 가상적 상황입니다. 가상적 상황.
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암시적 행동을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자, 사회기술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회기술 훈련은 대인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폭력 가해자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기술 훈련은 암시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대인관계가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연습을 해보는 거고, 이거는 명시적 행동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암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31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 패턴은 처음 나온 패턴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암시적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그려지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암시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4개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기술련은 암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이면서도 명시적인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이 척도는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을 5번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잘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32번 문제,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아론 벡과 앨리스가 대표적인 학자죠. 인간 행동은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탈자 아닙니다. 실제 문제를 보니까 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인지, 인식, 신념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인간 행동은 의지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인간 행동은 전생에 걸쳐서 학습된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바로 이제 인간 행동에 대한 학습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관적인 경험의 독특성을 인정한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에서 정말 이거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이거죠.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입니다. 사람마다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경험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달라질 겁니다.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앨리스의 ABCD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이기 때문에 지적 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왜요?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니 지적 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가능하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인지행동 모델이 한계가 되는 겁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33번 문제는 가족 사정 방법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옳은 것 찾기입니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가계도, 생태도, 소시오그램, 생활력 도표, 그 다음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이 5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5인방인데 가족과 환경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생태도가 됩니다. 세대 간의 반복되는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가계도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 유형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 도표,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가 바로 도표의 영어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것은 가족 생활 주기표라고 있습니다. 가족 생활 주기표입니다. 그 다음에 종단적인 생활 사건을 한눈에 파악한다. 종단적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인 측면이에요. 종단적이면 역사적인 측면인데 그러한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생활력 도표입니다.
지금 여기에 소시오그램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집단이기 때문에. 자, 가족 사정 방법에 가계도 탈락, 생태도 탈락. 사회적 관계망 높여 맞고 가족지도 아닙니다. 가족지도는 패밀리맵이라고 해서 구조적 가족치료의 민우춘이 그린 거고요. 파이척도는 환경 속 인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활력 도표가 들어가야 돼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해결했어요.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34번 문제 좋은 기록의 특징입니다. 실천론에서는 과정 기록이 사례로 나왔고 기술론에서는 좋은 기록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서비스의 결정과 실행에 초점을 둔다. 서비스의 결정, 그 다음에 실행, 거기가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어세스먼트, 계획, 그 다음에 실행은 바로 개입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사전 계획 개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기록을 한다는 것은 좋은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 묘사, 어떠한 상황 묘사와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구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록이에요. 비밀 보장을 위해 정보를 쉽게 분류할 수 없게 한다. 여러분, 기록에 대한 정보는 쉽게 분류되는 게 좋아요. 자, 정보를 쉽게 분류할 수 있게 한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문제나 상황을 가능한 자세하고 풍부하게 기술한다? 아닙니다. 중요 내용을 선별적으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 내용을 선별적으로 기록할 것. 선별적으로 기록. 자, 클라이언트의 관점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죠. 클라이언트 관점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견해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 좋겠죠. 배제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4번 문제는 좋은 기록의 특징이었습니다.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1번이고요. 35번 문제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술 5가지가 세팅됐고요. 옳은 것은입니다. 예외 질문, 명료와 행동조성, 유형역동성 고찰,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35번 문제 별표. 이런 패턴의 문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변화 목표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 중심 치료에서 쓰는 기적 질문입니다. 예외 질문 아닙니다.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반복, 결정적 힌트, 심화, 확장하여 통합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석 모델에서 쓰는 훈습입니다. 명료화 아닙니다. 행동 조성입니다. 목표 행동을 세분화를 해서 연속적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목표 행동을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이루어내는 것을 바로 행동 조성, 행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상황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감정 전환을 도모한다. 감정 표현이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환기 아닙니까? 환기.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심리 사회 모델의 탐색, 기술, 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형 역동성 고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정 행동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다라고 했습니다. 특정 행동에 대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 쉽게 말하면 문제 행동 아닙니까? 자, 문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다. 이게 바로 역설적 지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이 아니라 역설적 지시가 됩니다. 역설적 지시. 자, 정리가 됐고요. 체계적 둔감법 아니에요.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에서 옳은 것을 찾는 것들이 잘 나오니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6번 문제는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 또는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이라고 하죠.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이라 합니다. 사티어는 의사소통이란 것을 강조했던 학자니까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로 설명이 된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사티어는 바로 자아, 존중감 향상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영어로는 self worth라고 하는 자기 가치감이라고도 하죠. 자기 가치감 향상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내적 과정의 밑줄, 가장 대표적인 게 자아가 되겠죠. 내적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빙산기법을 활용합니다. 빙산기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수준, 맨 마지막이 3차 수준이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수준이 되고 2차 수준이 되고 3차 수준이 되는데 맨 밑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내적인 측면이 되겠죠. 자,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볼 때 행, 정, 지, 대, 열, 자가 됩니다. 자, 첫 번째가 행동이 돼요. 이 행동이 바로 1차 수준이 됩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감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아가 됩니다. 이게 바로 내적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빙산기법이라는 걸 활용했던 사람이 사티어입니다. 맞습니다. 시험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알아놓으세요. 빙산기법 사티어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생각도 수용해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회유형입니다. 일종의 순종형이죠. 나는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마. 이런 것들이 회유형인데 당연히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됩니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일치형입니다. 정서적인 경험과 가족 체계에 대한 이중적인 초점을 강조합니다. 정서적인 경험, 그 다음에 가족의 체계, 이런 것들에 두 가지 모두 다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사티어의 치료입니다. 정서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가족 조각입니다. 가족 조각을 통해서 정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가족 조각을 통해서 가족의 체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족 조각이란 기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니 이게 바로 이중적 초점을 강조한다. 이중적 초점이 뭐냐면 둘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정서적 경험과 가족 체계 둘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중적 초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답을 해결했고요. 답은 쉽게 풀렸어요. 회유형은 좋지 않은 건지 아시죠? 36번의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이 중요해서 체킹한 겁니다.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37번 문제, 클라이언트 인식에 기초한 질적 평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평가를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인식에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평가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그런데 양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질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적 평가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인터뷰겠죠.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질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이 목적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도 있겠죠. 또한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인식에 기초해서 질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변화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것을 클라이언트 입을 통해서 질적으로 평가해 보는 거거든요. 의도된 성과 외에 부가적인 성과가 있었는가 확인해 보는 거 맞습니다. 기여 요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기여했던 것과 프로그램이 기여하지 못했던 방해 요인에 대해서 피드백을 클라이언트에게 들을 수 있겠죠. 변화의 일반적인 요인 외에 특수한 요인을 발견하고 실천에 통합하기 위한 것 맞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변화가 되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요인이 있고 특수한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살펴서 나중에 실천에 통합한다 이 말이에요. 실천에 반영한다 그 말이에요. 클라이언트 시각에서 프로그램의 의미를 도출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 이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것들을 도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37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평가 기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나왔습니다. 옳은 것. 4개 모델 세팅됐죠? 별표. 권한부여 모델은 임파워먼트 모델입니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논쟁 통합.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칼 로저스의 모델이고 위기게임 모델이 나왔습니다. 권한부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파트너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입니다. 맞습니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는 아신 대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의 논쟁을 통합했던 것이 바로 문제해결 모델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해결 모델, 펄먼의 문제해결 모델이고요. 이것은 절충주의라고 하죠. 절충주의 입장을 따랐던 것이 바로 문제해결 모델이다.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우리가 보통 인간 중심 모델이라고 했던 것, 과거의 경험보다는 현재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 맞습니다. 칼 로저스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기게임 모델에서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보다 사건 자체를 중요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위기 개입은 위기 상황에 놓인 클라이언트가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따라서 부등호가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더욱 강조하는 것이 위기게임 모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게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위기게임 모델이니까요. 자, 리을 탈락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도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한 전반부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부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었죠. 실천론보다는 더 조금 땀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